맨 마지막으로 출석 확인을 한 이정욱 학생이 좀 한번 잠깐 마이크를 열어봐 줄 수 있을까요? 이정욱 학생. 네, 아, 네. 이정욱 학생, 저하고 이름이 똑같네요. 네, 아, 네. 이것도 인연인데, 제가 어려울 때 좀 저를 좀 한번 도와주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정욱 학생이 저를 도와서 일일 반장으로 수고해 주겠습니다. 네, 이정욱 학생, 지금 이정욱 학생 목소리는 참 뚜렷하게 잘 들리고 있는데, 제 목소리의 볼륨은 어떤지요? 조금 높이는 게 좋은지, 아니면 지금이 좋은지, 아니면 조금 낮추는 게 좋은지, 이종호 학생 반장 입장에서 제 목소리 크기가 어떤지 좀 알려주기 바랍니다. 지금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 목소리 상태로 이렇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PPT 화면으로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장. 네, 네, 지금 PPT 화면이 정상적으로 송출이 되고 있는지요? 네, 잘 보입니다. 아, 네, 그러면 2021년 11월 18일 과학의 진실과 오류 제10주차 첫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시사의 과학에 관한 부분은 어제 중앙일보에 실렸던 기사의 내용입니다. 21년 11월 17일 중앙일보 뉴스 가운데서 제목이 러시아 위성의 요격 시험으로 1,500개의 파편이 쏟아져서 우주 정거장이 한때 비상이 걸렸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 러시아가 14일 밤에서 15일 사이에 자기 나라의 위성인 코스모스 1408 인공위성을 위성 요격 미사일로 파괴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파괴된 코스모스 인공위성은 1982년에 발사되어서 몇 년 전에 수명을 다한 첩보 위성이었습니다. 마지막 관측 당시 지상으로부터 485km의 저궤도를 돌고 있었습니다. 이 위성은 곧 지구 궤도에 진입하여 스스로 소멸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이 인공위성을 상대로 위성 요격 실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요격으로 인하여서 이 인공위성이 1,500개 이상의 파편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이 파편이 다른 인공위성이나 우주 정거장에 심한 위험을 초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의 이런 파편들은 큰 위험이 되어지지 않지만 우주 공간에서는 저항이 없기 때문에 총알보다도 7배에서 8배의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1cm 정도의 작은 파편이라도 우주 정거장이나 인공위성에 심각한 파괴를 가져올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새롭게 들을 용어 중에 하나가 테슬러 중후군이라는 단어입니다. 테슬러 중후군은 1978년에 미국 항공우주국의 과학자였던 도널드 테슬러 박사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우주에서
공전하고 있는 쓰기리기들이 서로 부딪힐 경우 영세 충돌로 쪼개진 잔해들이 마치 하나의 고리처럼 지구를 감싸서 앞으로 우주로 나아가는 길목을 차단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당시에는 어,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이 별로 많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차츰 인공위성과 우주선의 발사에 횟수가 빈번해지자 점점 이러한 위험이 실존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우주의 쓰레기의 증가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편의 그래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오른쪽 편에는 나사가 작성한 우주 쓰레기의 분포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 쓰레기를 대상으로 한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는데 2013년에 영화 그래비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산드로 블록이 또 주연하였던 또 조지 클루니가 주연하였던 영화인데 이때의 허블 망원경을 수리하는 도중에 이런 우주 파편으로 인하여서 심각한 위험에 처해진 이런 상황들을 그린 공상 과학 영화였습니다. 이 미국의 영화뿐만 아니라 올해 2월 5일 날 넷플릭스에서 승리호라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SF 영화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승리호라는 이 영화의 내용도 우주의 쓰레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송중기가 조종사인 태호 역할을 또 김태리가 횡단 두목의 역할을 또 어, 진성규 씨가 타이거 박으로 기관사의 역할을 또 유해진이 로봇 업둥이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만든 영화였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우주의 쓰레기가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수집하고 또 이런 것을 모으는 것을 업으로 하는 이런 직업군이 생긴다라는 것을 가정하여서 만든 영화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정우 학생, 네. 네, 혹시 영화 그래비티 또는 제가 오늘 방금 소개했던 승리호라는 영화를 본 기억이 있나요? 아니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 네, 우주 그 SF물은 별로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 승리호는 넷플릭스에서 1위도 한 30여 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차지했을 정도로 저예산으로 만든 영화이지만 매우 시적절하게 또 효과적으로 잘 만든 영화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 인류가 인공위성을 많이 쏘아 올리고 또 우주선을 우주에 올려 보내면서 차츰차츰 우주에 이런 쓰레기들이 가득 차게 되어서 테슬러 증후군이라는 또 인류가 생각지 못한 재앙이 또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조라는 단어 또 오늘 배운 테슬러의 증후군이라는 시사적인 이런 용어들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할 내용은 교재 15장 혈액순환과 윌리엄 하비 또 제16장 혁명을 일으키다 갈릴레이와 듀포 브라헤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장 혈액순환과 윌리엄
하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 책을 소개하기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책의 제목은 미스테리 과학 카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과학의 발견을 통해 인류의 미래를 바꾼 물리학자, 화학학자, 생물과학학자, 지구과학 등 4개의 영역으로 세분하여서 모두 16명의 과학자를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잘 아는 과학자들의 이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책이 작년인 2020년에 청소년 및 유초중 전체 추천을 받아서 공공도서관 필수 구입 도서로 선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필수 도서로 선정이 되어지면 초, 중고 학생들은 많은 학생들이 이 책을 읽게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아마도 많은 수의 초등학생, 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 책에 내온 과학자들의 이름들을 또 그의 업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대학생인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과학의 상식을 대학생인 여러분이 모른다라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책의 예, 9번째로 윌리엄 하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배울 윌리엄 하비가 바로 이 책의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책을 여러분에게 권하는 이유는 과학이 분야를 초월하여서 각 분야에 성공한 과학자들을 이 책이 담고 있는데 이 책의 주인공들은 한결같이 개인 혼자만의 성과물이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토론하고 경쟁함으로써 그들의 업적을 쌓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초파리를 연구하던 모건은 완두콩으로 유전 법칙을 발견한 맨델을 만나서 서로 다른 영역인 식물과 동물의 유전 연구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나누면서 서로의 영역에서 발전된 이론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과학자들은 서로 다른 연구 결과를 통하여서 옥신각신 싸우기도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런 소통과 또 서로의 업적을 통하여서 자신이 풀지 못한 실마리를 얻기도 하고 또 더 깊은 학문의 높이를 쌓을 수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각자 연구하고 또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팀을 이루어서 같이 연구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봄으로 인하여서 과학이라는 것이 한 사람이 뛰어난 과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보다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과학자들의 협력과 또 소통을 통하여서 위대한 업적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재의 141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갈릴레이가 파도바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윌리엄 하비가 입학하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재의 저자는 천문학 분야에서 갈릴레이가 일으킨 변화와 견줄 수 있는 의학 분야에서의 새로운 바람을 윌리엄 하비가 일으켰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하비는 현대 생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리학이 생소할 수 있는데 1901년부터 수여된 노벨 의학상의 정식 명칭은 노벨 생리의학상입니다. 노벨상이 제정되던 당시 의학계에서 생리학이 얼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벨 자신도 독자적인 생리학 연구소를 운영하였을 정도로 생리학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141페이지 7번째 줄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13장 인체의 재발견, 베살리우스의 시체 해부에서와 같이 1543년 베살리우스가 인체의 구조에 관하여 락을 쓴 책 이후 의학의 수업 방식은 학생들이 해부학을 통해 인간의 장기를 직접 생생하게 볼 수 있는 해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르네상스에 불어닥친 해부학 열풍에도 불구하고 당시 의학자들은 갈레누스를 중심으로 한 정통적인 의학 사상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특별히 혈액에 관한 이론은 조금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혈액에 대한 그들의 의학적인 지식은 교재 142페이지 8번째 줄에 기술한 것처럼 갈레노스가 간에서 생성된 혈액은 저수지의 물이 수로를 통해 공급되듯이 정맥을 통해 몸의 각 부위에 공급되며 그곳에서 소멸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142페이지 밑에서 8번째 줄 윌리엄 하비의 해부학 스승은 파브리시우스입니다. 파브리시우스는 당시 파도바 대학 해부학 교수로서 해부학에 있어서 당시 유럽 최고의 명성을 얻고 있었으며 1603년 정맥 판막에 관하여를 통해 의학 역사상 매우 중요한 업적인 정맥 속에 있는 밸브 즉 판막을 최초로 발견하였습니다. 훗날 하비가 혈액순환의 이론을 구축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던 밸브는 일반적으로 혈액이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파브리시우스는 스스로 발견한 밸브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는 끝내 밝혀내지 못하였습니다. 여하튼 윌리엄 하비는 이처럼 뛰어난 해부학 교수인 파브리시우스의 집에 거주하며 해부학과 의학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교재 143페이지 4번째 줄에 보면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심장을 동물의 기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하비 역시 심장을 생명의 근본이며 모든 힘을 발생시키는 태양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1616년 런던 왕립의과대학에서 하비는 자신의 혈액순환에 대한 이론을 발표하였습니다. 하비는 심장의 수축작용에 의해 자하심실에서 대동맥을 통해 뿜어져 나간 혈액은 작은 동맥들을 따라 몸의 각 부위로 전달되어지고 그것은 다시 대정맥을 거쳐 자하심방으로 들어온 뒤 밸브를 통해 자하심실로 들어온다고 보았습니다. 이 새로운 혈액순환 과설은 간에서 생성된 혈액이 몸의 각 부위에서 연료처럼 소모된 데는 전통적인 갈레누스의 이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비는 당시 의학자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으며 지난 1500년 동안 지켜온 갈레누스의 혈액이 모두 간에서 발생하여 인체의 말단 조직에서 소모된다는 이론을 신뢰하지 못하였을까요? 교재 143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줄에 보면 하비는 심장이 맥박이 한 번 뛸 때 내보내는 혈액의 양을 측정하였고 또 1분 동안 뛰는 맥박수를 환상하여서 일정 시간 동안 혈액이 심장으로 나아가는 양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계산 결과 인간은 1시간당 자신의 체중보다 무거운 혈액을 생산해야 되는데 24시간 자신의 몸무게의 24배에 대한 혈액을 끊임없이 생산한다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비는 결론 지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인은 약 5리터의 혈액을 가지고 있으며 2리터 이상을 잃으면 생명을 잃게 되어집니다. 성인의 경우 혈액의 속도는 한 번 펌프질에 70에서 80cc의 혈액을 내보내기에 혈액이 인체를 한 번 도는 시간은 65초에서 74초로 측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많은 양의 혈액을 내어 뿜는 심장이 이런 많은 양을 즉각 다시 생산한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하비의 생각처럼 불가능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143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1628년 하비는 동물의 심장과 혈액의 운동에 관한 해부학적 실험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하비는 이 책에서 혈액의 순환을 증명하는 몇 가지 실험을 선보였습니다. 가장 간단한 실험으로 팔을 묶어 정맥을 드러내게 한 후 고인 혈액을 직접 손으로 이동시켜 보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실험으로 하비는 그의 스승 파브리시우스가 발견한 혈관 속의 밸브가 혈액의 역류를 막는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비의 실험처럼 이렇게 판막을 막고 역방향으로 피를 몰아가게 되어지면 판막에 맞추어서 피가 뭉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방향으로 혈액을 밀어내어지면 판맥을 통하여 피가 밀려 나아가는 것을 봄으로써 판막이 혈액의 역순환을 막는 기관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혈액이 일정한 방향으로 순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진 것입니다. 145페이지 5번째 줄 그러나 동맥과 정맥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즉 심장에서 동맥을 따라 흘러나간 혈액이 어떻게 정맥으로 옮겨지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확실히 설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하비가 죽은 후 4년 후에 말피기라는 해부학자가 개구리의 폐 조직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던 중 동맥과 정맥 사이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작은 모세 혈관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 사실을 1661년에 발표하여서 하비의 혈액 순환 이론이 옳다는 것을 완전히 입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교재 146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줄에 보면
하비는 혈액순환이라는 위대한 발견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은 혈액순환 이상으로 생기우는 병인 통풍으로 극심한 고통 중에 살다가 결국 통풍의 원인이 되어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비타민 결핍이 서민측에서 흔한 병이었다라고 하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통풍과 신장 결석 등은 당시 상류층의 병이었고 오늘 현대인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흔한 병이 되었습니다.